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맛집을 즐겨 찾는 미식가들을 보면요, 지역마다 단골 맛집이 있고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또 식사를 위주로 하느냐, 술을 마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찾아가는 음식점이 다 다르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식당을 고르는 이유는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고 노회찬 의원 생전에 맛집 찾아다니기로 유명한 낭만 식객이었다고 하네요. 골목을 누벼서 소박한 맛집에서 정치적 동지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었다고 하는데, 고 노회찬 의원 3주기입니다. 올해가. 이 노회찬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음식천국 노회찬이 출간이 됐네요. 이 책을 쓴 한겨레 신문 이인우 기자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인우 기자는 1988년 한겨레 신문 창간 시절부터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 기획위원으로 와이드 인터뷰 한겨레가 만난 사람을 진행하면서 고 노회찬 의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 교수를 지냈습니다. 지은 책으로 서울 백년가게, 삶의 절벽에서 만난 스승 공자, 조작간첩 함주명의 나는 고발한다가 있고, 함께 쓴 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 한겨레 10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소박한 맛집을 찾아 누빈 낭만 식객 노회찬의 이야기를 엮어 음식천국 노회찬을 펴냈습니다. 이인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신 게 2018년. 네, 2018년 여름 7월. 예, 20. 조금 있으면 이제 딱 3년이 되는군요. 네네, 3년 돌아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깊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생전에 단 둘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만난 건 2번이었습니다. 2011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 준비할 때 제가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와이드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요. 심층 인터뷰네요. 네, 심층 인터뷰. 한 면짜리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고, 마지막 뵀을 때가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 하던 날, 예. 그 염리동에 있는 평양냉면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그날을 자축이라면 해야 되나요? 축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나가지고 다시 재회를 하고, 안부도 묻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3개월 뒤에 이제 그렇게 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단둘이 그렇게 만난 건 2번밖에 없지만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 같이 그렇죠. 만나고 이런 것들 행사 때도 뵙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번 그 음식천국 노회찬 책은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2019년 돌아가시고 2019년에 노회찬 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만들어졌죠. 네, 노회찬 재단이 출범을 해서 이제 노회찬 생전의 노회찬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기리고 또 추모 사업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시기적으로 좀 짧고 돌아가신지, 그래서 노회찬 하면 좀 이제 무겁고 어둡고 슬프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가볍게 또는 따뜻하게 노회찬 정신을 기리고 추모해보자 이런 기획을 노회찬 재단에서 했고요. 또 이렇게 필자를 나름 찾다 보니까 어쩌다 제가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한번 같이 이 책을 만들어보자, 글을 써보자 이렇게 의뢰를 왔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노회찬 재단을 돕는 의미에서 그래서 흔쾌히 좋다 같이 글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 기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무슨 이 맛집 기행으로 음식점 소개하는 책도 아니고 또 뭔가 노회찬과 과거 함께했던 사람들 소개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조금 이게 독특해요. 매우 독특한 구성이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을 이렇게 찾아봐도 이런 식의 기획이 없어요.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
뭐 맛이든 문화의 어떤 한 분야의 그분이 대단한 전문가이고 동시에 또 사회적 업적도 있고 또 이야기거리도 많고 이래야 이 매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쉽지는 않은데 노 의원께서는 저기 이 음악에도 조예가 깊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저도 뭐 나중에 알았지만 음식이나 이런 세계에도 굉장히 이제 밝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즐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노회찬이 이제 의원이 활동했던 1990년,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근현대 정치운동, 정치사 중에서 한 부분, 즉 진보 정치운동의 어떤 역사도 담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신 분들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 인민노련 때는 어땠을고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창당되었으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이런 일을 또 서로 같이 겪고 발전시키고 왔는지를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까 한 대목 한 대목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를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히스토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쭉 이렇게 읽으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꼭 정치운동사를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노회찬이 80년대부터 함께 했던 동지들. 네네. 그 사람들과 어느 식당에서 뭘 먹으며 그런 일을 했는지. 네네. 뭐 이 얘기로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게가 지금도 있거나 또는 그 가게에서 그때 바로 모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그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같은 그때의 동지들과 같이 이렇게 그때를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알겠어요. 의미를 찾는 그런. 그럼 이은우 기자는 주로 오래전부터 노회찬과 함께했던 동지들을 만나 취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이런 활동을 했어. 근데 그때 그렇죠. 우리 자주 갔던 음식점이 어디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더니 이 집은 그때 어떤 집하고 비슷했어. 그렇죠. 꼭 그 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동지들이 이구동성 증언하는 게 노회찬 전 의원이 미식가였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민노련 시절이면 이게 이제 비화법 지하 활동할 때가 아닙니까? 인천 민주노동자 저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도 같이 했던 이제 대학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노동가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부분 기억하는 게 그때도 노 의원은 젊은 나이였지만 뭐 그 돈이 있는 시절은 아니니까요.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고 김밥에 라면을 먹어도 아주 무엇인가 단순하게 먹질 않고 뭔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저 사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랬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더군요. 지나칠 정도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비합법 활동할 때는 뭐 쫓긴다든가 수배당하고 숨어야 된다든가 그 와중에서도 음식점만큼은 미리 맛있는 집을 알아가지고 간다든가. 수배당해서 쫓기는 중에도. 그리고 그 정도면 진짜 중증이네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도 그 음식점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감이 오죠. 그죠. 그거와 별개의 문제지만 동시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만큼 나름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음악의 음감 같은 것처럼 미각의 미감이 좀 남달랐던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본인이 요리도 꽤 했대요. 요리도 꽤 하고요. 바빠서 그렇지 요리를 꽤 했고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은 거로는 어머님의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북에서 이제 피난 오신 분인데 그 부산에서도 요리라든가 음식 이런 거에서 대단히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다고. 솜씨가 있으셨고. 그래서 자녀들 분들한테도 이제 말하자면 미각을 키워준 그런 영향이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감방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막걸리를 빚어 마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떻게 빚어요? 발효하는 요구르트라든가 뭐 원기소라든가 이런 걸 원기소를 가지고 오면은 상당히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당시 인민노련 이제 같이 활동했던 후배 중에서 이제 아주 그 지방의 전통적인 이제 고가에 사시던 분이 예, 할머니나 어머니가 막걸리를 만드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이제 노의원한테도 전수를 하고 노의원도 그걸 알아가지고 다시 청주교도소로 이감 갔을 때는 이제 독자적으로 노이찬표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다. 밥을 좀 남겨가지고 그렇죠. 요구르트 붓고 원기소 넣고 물 넣어서 이렇게 페트병에 구멍을 딱 뚫어서 따뜻한데 며칠 두면은 이제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죠. 예, 감방에서도 그랬다. 비밀 회동하고 쫓기면서도 음식점은 어딘가 맛집을 정해놨다. 예. 뭔가 좀 낭만적인 구석이 있군요. 있죠. 예. 특히 그 비밀 그때는 주로 어디로 갔대요? 인민노련 할 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옮겨 다니는데 어느 아파트 아는 지인들 집에 이제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경비원이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장소를 옮겼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 정 선생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무렵 8, 90년대에 이 룸살롱이라는 룸살롱 그, 예, 업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룸살롱이 이제 밤에만 장사하면 영업이 이제 좀 안 되었는지 낮에는 찻집도 하고 그랬어요. 찻집도 하고 또 그 단골들이 오면 거기서 해장국도 먹고 맞아요. 뭐 이렇게 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 낮에도 영업을 좀 유사하게 하는 룸사롱을 찾아다녔다. 그렇죠. 그 집은 이제 말하자면 가서 이렇게 회사원인 척 가정을 하고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몰래 이제 비밀 회합을 갖고 했다고 합니다. 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룸사롱에 가진 않겠지.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노회찬 의원은 뭐 생산부장, 뭐 누구는 무슨 부장, 무슨 누군 과장 이런 식으로 기업체 부장, 기업체 부장 과장처럼 해놓고 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지하 활동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보정당 초창기에는 그 주로 또 어떻게 선보였답니까? 진보정당 초창기 때는 노회찬 의원이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활동을 시작했던 게 지금 발산동 강서구 발산동.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 지역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이고 그 당시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조그만 공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거지를 삼아서 여기서 진보정당 의석을 배출해 보자 해서 노회찬 의원이 처음 동지들하고 간 곳이 그 발산동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뭐 맛집을 찾아내는 거는 아니고 노회찬이 이제 돈이 떨어지고 그러면 활동가들한테 당신들은 저기 떳떳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젓가락 2개만 가져가라. 그리고 가서 당당히 우리 진보 정치의 미래를 설파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얻어먹어라. 얻어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이제 격려하고 또 본인은 이제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뭐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는 사람들도 가서 손도 좀 벌리고 가서 이제 임대료도 내야 되니까 사무실 그런 활동들을 쭉 해오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2000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되고 2004년에 정말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8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좀 지나면서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 영등포 일대, 강서 일대에 이제 국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많이 맛집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지금 보좌진들이 갖고 있는 리스트를 보면 한 100군데가 넘더라고요. 와, 많이도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이 영등포, 마포, 거기 여의도 여기에 이제 있고 좀 외부 활동은 종로구나 중구 여기에 있는 뒷골목 맛집들. 감자탕집이나 이런데 이런 집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네네. 근데 보통 또 귀찮아서라도 단골집 몇 군데 정하면 거기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리스트가 100군데가 넘더라.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만큼 또 소문 들으면 찾아가보고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본인도 또 검색을 했다가 테스트해보고 마음에 들면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된 어떤 맛집이 생기면 예. 자기는 몇 번 갔더라도 소개해주고. 또 소개해주고 같이 한차 만들어서 가서 먹으면서 음식 얘기를 하고. 노회찬 의원이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시간은 그렇게 젊은 보좌관이나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거. 한 번 열면 뭐 1시간씩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까지 예, 뭐 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음식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어서 네. 역사나 맛을 알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실 때도 책을 내보라고 권유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음식 관련 책 써봐라. 책 써봐라. 그게 베스트셀러 될 것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답니까? 뭐 해산물 쪽, 육류 쪽, 뭐 아니면 뭐 그 고기류를 치면은 해산물 쪽이 압도적이고요. 생선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는 면류. 예. 예. 뭐 냉면. 네. 그다음에 국수류. 또 서양에서는 파스타류. 뭐 면으로 된 건 다 좋아했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해산물과 면을 네네. 특히 사랑한.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예, 아침을 느긋하게 먹는 식습관이 아니고 예. 아침을 안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점심, 저녁 두 끼를 먹는데 점심은 거의 면류. 그다음에 저녁은 이제 생선류. 이렇게 먹는 식습관이 그랬군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이켜보면 노회찬 의원의 그 명어록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 첫 번째로 꼽는 어록이 그 국민 여러분 삼겹살을 50년 동안 같은 불판에 구우면 그 불판이 이게 새카매져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판을 갈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어록이잖아요. 예. 그거 어디서 그 발언했는지 아세요? 정 선생님 프로였던 것 같은데요. 2004년에 네네. 제가 생방송 심야 토론 진행하고 있을 때인데 총선 아마 직전일 거예요. 네네.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아주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었죠, 아주. 예. 그 어록의 1번이 아마 삼겹살 불판일 것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뭐 고맙다고 저한테 저녁도 사고 그랬어요. 제가 뭐 그걸 유도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만큼 적절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음식과 이게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어록들도 그런 이제 음식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 건 본인이 네.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런 데서 많이 나왔다. 그것이 또 음식 얘기는 누구나 친숙하고 서민 이제 노동 대중들이나 서민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니까 일부러 또 그렇게 그런 그 뭐랄 거야 말을 만들어내거나 또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 첫 번째 했을 때 그 시절에는 주로 마포, 여의도 또 아니면 이제 종로 뒷골목 네네. 뭐 이런 쪽이라고 아까 하셨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발산동 쪽이라고 발산동 하셨고 쪽이 많았고 그 후에 지역구는 노원구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네네. 노원구는 왜 갑자기 갔답니까? 무슨 연고가 있대요? 연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지역구 조정이나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은 어쨌든 진보 정당이 서울에서 의석을 배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제일 가까운 곳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강서를 포기하고 원래 쪽 거기서 이제 밭을 다 터전을 닦은 거잖아요. 강서 쪽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버리고 노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말하자면 결과물을 얻으면 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원을 선택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곳이니까. 아무 연고도 없고. 연고도 없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당신 노원구에 왜 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재치가 있는 분이라서 아버지가 노시고 어머니가 원시다. 합치면 노원이다. 그래서 내가 노원의 아들 아닌가. 진짜 어머니가 원시래요? 이야, 그거는 말이 되는 말이 얘기인데. 되죠. 그런데 그런 이제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대단한 분인데 자기는 그 얘기를 해놓고도 그 좀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노원에 국회의원을 하기로 온 사람이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재치 있는 말 조우밖에 없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 그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다짐했다는 얘기를 그때 인터뷰할 때도 하시고 그랬었죠.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선 떨어졌죠. 그때 아주 의외였는데 그때 상대방 그 후보가 일종의 이제 아주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외국 유학파고
뭐 아주 또 집안도 좋은 그런 홍정욱 의원, 홍정욱 전 의원. 그분이 예. 와서 이제 그 노원 일대 저기 주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강남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선거 공약들이 매우 주요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노 의원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가 너무 방심을 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공약을 주민들에게 제시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예, 저 예. 후보를 욕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노원 지역에서도 또 맛집을 개척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노 의원이 제일 즐겨 가시던 것이 이제 삼겹살집 하고 또 그 노원역 근처에 가보면 마들역 근처에 홍어집 뭐 이런 집들. 아무래도 주민들하고도 자주 어울리고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집들도 즐겨 갔는데 아직도 저 지난번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주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노 의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떠난 지가 꽤 됐는데. 예, 예. 또 노 의원하고 연결시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 아닙니까? 네네.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 깜빡한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우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이 오래된 사건인데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얘기해도 되나요? 삼성그룹 네. 아주 고위 관계자하고 또 모 신문사 사장님이 이제 모여서 그 당시 그 여당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검찰의 주요 간부들, 검사들에게 이제 떡값이라는 이름의 금품을 이렇게 주는 일 등을 그렇죠. 이렇게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97년이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국정원이죠. 안기부 공작팀이 녹음했죠. 녹음 몰래 도청을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걸 갖고 있다가 2005년 그 세월이 좀 지났죠. 2005년쯤 돼서 그중 공작팀의 일부가 그걸 가지고 이제 금품을 뜯으려고 삼성을 상대로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녹음 테이프 내용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예. 당시에는 정치 자금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됐고 검찰 간부 부분은 이제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법리를 내서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언론들이 사실 공개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노회찬 의원께서 면책 특권도 있고 하니까 국회 법사위 그 당시 법사위 위원이었는데 법사위 자리에서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검찰 법무부 차관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유죄 선고 받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2년 뒤에 그 사건은 다 검찰이 이제 그 당시 황교안 서울지검 2차장 나중에 총리가 되셨죠. 그분이 수사를 맡았었는데 다 무혐의 처분하고 끝났는데 2년 뒤에 그 공개됐던 검사 중에 한 분이 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 고소를 검찰이 이첩받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확정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바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음식점이 있다고요? 네네. 그게 이제 서초동에 있는 한 설렁탕집이었는데 뭐 거기를 노 의원이 자주 가셨다기보다는 그 본점이 을지로에 있으니까 거기는 들리셨는데 거기가 법원 앞이니까 그때 2심 때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 재판이 이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뀝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많은 변호인들하고 그 일을 이제 축하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서초동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모여서 이제 소주 한 잔씩 하시면서 자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때 변호사님들 다시 모시고 거기를 가서 그 사건을 한번 다시 회고하면서 무엇이 문제였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논의하고 그랬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노동뉴스라고 하는 일간지가 과거에 있었죠. 네네. 그건 언제 만들어졌던 거죠? 그 일간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1993년도에 처음 이제 신문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동 전문 일간지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없죠. 그런데 당시에 아시겠지만
8,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노동 현실이나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여건이 못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니었죠. 다들 감추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이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이제 진보정당 운동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회사를 이제 만들게 된 창간 거죠. 발기인이네요. 창간 발기했고 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대표. 노회찬 의원 평생에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편에 서 있어 일을 했던 건 아마 그게 유일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광고가 들어올 리도 없고 네네.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매일 노동뉴스. 네. 매일 노동뉴스는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판매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내게 그렇게 해서는 경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노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뭐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사재도 많이 넣고 또 심지어 부인 이름으로 된 인천의 그 17평짜리 아파트 그것도 대출 맡겨가지고 이제 해서 대출 이제 받고 이러면서 이제 끌어 나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되면서 다른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기업을 양도를 하고 네. 그러면서 넘겼군요, 결국. 예, 넘기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뭐 체불을 하는 임금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거를 이제 카드 5개로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에도 또 주주들한테 맛집 가서 뭐 대접했다. 그렇죠. 그래도 또 1년에 한두 번 뭐 저기 그 이제 오래된 사원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오면 그 홍대 근처에 있는 그 당시는 아주 새로운 음식이었죠. 이 중국식 그 샤브샤브 네. 호거라는 음식점. 호거. 예, 호거. 예. 이제 그런 데 가서도 또 그 대접을 하면서 또 중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무엇인가 좀 여유를 찾고 낭만 찾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네. 것을 갖추려고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80년대부터 함께한 동지들을 쭉 만나서 인터뷰도 하시고 네. 동시에 그들이 추억하는 장소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대체로 다 소박한 집이죠. 비싼 그렇죠. 집은 거의 없죠. 네. 그 중에 뭐 일부는 좀 저기 흔한 말로 가성비가 낮은 집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좀 비싸 보이는 집. 근데 그런 집은 뭐 동료들이 보좌관들이 환갑잔치를 한다고 한번 갔던 그런 집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소박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다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거기 가서 드셔보셨죠? 네네. 맛있던가요? 이인우 기자. 다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노회찬 의원의 미각은 100% 신뢰해도 되겠구나. 정말 그 정도였어요? 네네네. 네, 노회찬 전 의원의 정치 인생 역정. 네. 그와 함께한 사람들 궁금하면 한번 들춰볼 만하고 더불어서 그걸 이제 음식 맛과 함께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음식 천국 노회찬 이번에 써내신 한겨레 신문 이인우 기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